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강물을 집어삼킬 듯 요동치는 물결 소리가 온 마을을 휘감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굳은 날씨였습니다. 강마을 어귀에서 홀로 두부를 만들며 살아가는 여인 봉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고단한 일상이 배어나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느 장사치와 달리 서늘하고도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하고도 장엄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안개 속 같은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 그 폭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솥 안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두부의 향기가 방 안 가득 번질 무렵이었습니다. 거친 빗줄기를 뚫고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단비 같은 비명 같기도 한 그 소리에 봉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친 비바람과 함께 차가운 시신 같은 형체가 방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내였습니다. 아니 사내라기보다는 핏기 없는 얼굴에 수염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를 가진 궁궐의 서늘한 기운을 두른 내관이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은 이미 붉은 피로 젖어 있었고 품 안에는 비에 젖지 않도록 겹겹이 싼 보자기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다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며 그가 들고 온 물건이 이 조용한 마을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재앙의 씨앗임을 말입니다. 내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봉순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하늘의 핏줄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의 명맥이 이어집니다. 그가 건넨 피 묻은 보자기 속에서 아주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의 이마에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옥노리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봉순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평범한 두부장수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궁궐의 암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어느 상궁의 수양딸이자 비밀스러운 무예를 익힌 채 세상을 등지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잊으려 했던 과거, 지우려 했던 궁궐의 피냄새가 다시금 그녀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따스한 아기의 온기가 그녀의 거친 손바닥에 닿는 순간 봉수는 자신이 결코 이 운명을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관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군사들의 말바급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었습니다. 봉수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강 한쪽 구석의 바닥을 드러내 숨겨두었던 낡은 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 식지 않은 가마솥의 두부더미 속에 핏자국이 묻은 내관의 짐들을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봉순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 여인에게 맡기기로 결심한 듯 아기의 눈동자는 맑고도 깊었습니다. 봉수는 아기를 포대기에 단단히 고정해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두부판을 쥐엎고 빗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 없는 두부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다의 희망을 등에 업은 고독한 겸객이자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로 맹세한 여전사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포위해오는 횃불들이 빗속에서도 붉게 타올랐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봉순의 집 앞마당을 들이쳤을 때 그곳에는 오직 타오르다 남은 아궁이의 불꽃과 차갑게 식어가는 내관의 시신뿐이었습니다. 봉순은 이미 뒷산의 험한 절벽길을 파고 강줄기를 따라 사라진 뒤였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발자국을 지워주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피의 맹세는 어떤 폭우로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궁궐의 내관이 목숨을 걸고 이 먼 곳까지 데려왔을까요?
봉순의 숨겨진 무공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음모 앞에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요? 핏벗 보자기 속에 쌓인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서막이 되어 강물 위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비 내리는 강마을을 뒤로하고 숲속으로 자취를 감춘 봉순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비바람을 뚫고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을 향해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추격전과 감춰진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이 비 내리는 밤 봉순의 선택으로 인해 비로소 막을 올린 것입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봉순은 산등성이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작은 오두막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그리고 이 등에 업힌 어린 생명을 지켜내는 것만이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천명이었습니다. 핏벗 보자기 속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날, 조선의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선 봉순과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발걸음을 뗐습니다. 가슴 시린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가도 사람의 기억은 때로 정지된 화면처럼 가슴 깊숙이 박혀 문득문득 날카로운 통증을 자아내곤 합니다. 봉순에게 그날 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어제 일처럼 선명하기만 합니다. 맵싸한 연기가 자욱하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수라간의 뒷마당. 16살, 채 피어나지도 못한 봉순은 그저 앞치마에 굳은 얼룩을 지우느라 여념이 없던 어린 나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빛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궁궐의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의 엄한 호령도 동기들의 제잘거림도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 봉순은 남은 불씨를 갈무리하다가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이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보랏빛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신 전하였습니다. 그 곁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벗어난 어린 원자가 아비의 손을 꼭 잡고 아장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겁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일개 나인이 감히 용안을 뵙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저 숨을 죽이고 땅바닥에 흙 알갱이만 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따뜻한 온기가 봉순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계집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허허로운 웃음소리를 내셨습니다. 밤공기가 차구나, 아이야. 고개를 들거라. 수라간의 음식이 어찌 이리 정갈한가 했더니 이토록 맑은 눈을 가진 이가 지키고 있었음이로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위험 있으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봉순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전하의 곁에 있던 어린 원자가 봉순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제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과자 한 조각을 봉순의 손바닥에 얹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더니 곁에 있던 내관에게 지필묵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전하께서는 거침없는 필치로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먹항이 밤공기를 가르며 봉순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것은 성심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하늘에 닿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어필을 봉순에게 건네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훗날 네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이 약조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지키고자 하는 일을 구원할 힘이 될 것이다. 그날의 기억은 봉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주방일로 여겼던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그 어필을 비단보에 싸서 품 깊숙이 간직하며 고된 궁궐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원자 아기 씨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자의 자리를 위협받았고 전하께서는 서거하셨습니다. 궁궐을 뒤덮은 피바람 속에 봉수는 살아남기 위해 그 어필을 숨기고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봉수는 이제 세파에 찌든 여인이 되었지만 그날 밤의 약속만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수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한 사나이의 눈동자에서 20년 전 자신에게 과자를 건네주었던 그 어린 원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사나의 눈매는 전하를 닮아 깊고 그윽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순의 손이 품속에 숨겨둔 낡은 비단보를 향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월 속에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 하지만 그 위에 먹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성심. 전하께서 남기신 그 두 글자가 지금 봉순의 앞에 선 사나의 생사를 가를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합니다. 20년 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으며 봉순이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봉순은 기억합니다. 전하께서 글자를 써내려 가실 때 스치던 바람의 온도와 어린 원자의 따뜻한 손길을. 이제 그 약조를 이행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그 어필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 봉수는 다시금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립니다.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나인이 품었던 약조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왕실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지 이제 봉수는 온몸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저 달빛처럼 20년 전의 약속은 이제 봉순의 운명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다시금 빨라집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때가 왔음을 알리는 운명의 북소리였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목소리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준엄한 가르침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이 멈춰버린 역사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20년 전 차디찬 수라간 뒷마당에서 시작된 그 작은 인연이 이제 거대한 왕국의 운명을 뒤흔들 장엄한 서사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메운 것은 눅눅한 흙내음과 오래된 집단이 썩어가는 비릿한 취기뿐이었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봉수는 숨을 죽인 채 눈앞의 아이를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 비단 도포 대신 해진 삼배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꼿꼿하게 펴진 등줄기와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숨길 수 없는 왕가의 기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타오르는 등잔불을 손으로 가리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에게 약속하십시오. 이제부터 아기 씨는 이 나라의 왕손이 아니라 그저 부모를 잃고 병마에 시달리는 비천한 종놈의 자식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이 닥칠 것이니 제발 그 고귀한 말투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도윤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소년에게 봉순의 요구는 칼날보다 날카로운 모욕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짐짓 위엄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어찌 근본도 없는 상말을 입에 담으란 말이냐. 네 정성이 가상하다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다. 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인이라니. 이 좁고 누추한 오두막에서조차 저 당당한 어투가 새어나간다면 담벼락 너머에서 칼날을 갈고 있는 추격자들의 귀에 닿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봉수는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예법을 어긴 무례한 행동이었으나 지금은 충성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아기씨, 제발 보십시오. 지금 밖에는 아기씨의 목을 베어 공을 세우려는 자들이 독이 오른 뱀처럼 깔려 있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나 배고파. 나 무서워. 그렇게 말해야 산단 말입니다. 과인이니 하오니 하는 말들을 내뱉는 순간 아기씨의 목줄기는 차가운 쇠붙이에 끊어질 것입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봉순의 눈가에 맺힌 절박한 눈물을 본 소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도윤은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봉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말투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윤의 저 옥처럼 맑은 피부와 수려한 이목구비는 멀리서 보아도 평범한 촌사람의 자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품 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약초를 지증겨 만든 검붉은 고약과 숯가루, 그리고 피부를 짓무르게 만드는 독성이 강한 풀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아기씨의 얼굴에 지우지 못할 흉터를 낼 것입니다. 아니, 흉터처럼 보이는 위장막을 씌울 것입니다. 살갗이 타는 듯이 따가울 것이나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악독한 피부병에 걸린 아이로 보여야만 저들이 아기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테니까요. 봉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히 용안의 손을 대어 흉측하게 망가뜨려야 하는 신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도윤의 뺨에 고약을 발랐습니다. 차가운 약기운이 닿자마자 도윤의 몸이 정련하듯 떨렸습니다. 풀독이 피부를 자극하며 붉은 반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위에 덧칠해진 숯가루와 진흙은 소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추하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윤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끝내 비령을 삼켰습니다. 봉수는 소년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볏짚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의 깊고 맑은 눈동자의 안광을 죽이기 위해 어둡고 칙칙한 천으로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이제부터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아기씨는 이제 숲속을 헤매다 병을 얻은 가엾은 더지아리입니다. 누가 물어도 그저 웅얼거리며 침을 흘리십시오. 예법도 존엄도 왕실의 법도도 이 오두막에 묻어두고 가야 합니다. 봉수는 도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는 고요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의 전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가던 보초병들의 횃불이 멀리서 번뜩였습니다. 봉수는 도윤의 등을 낮게 눌러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당당히 펴져 있던 용의 등줄기가 억지로 꺾여 꼴사치한 모양새였습니다. 저기 누군가 온다! 멈춰라! 갑작스러운 내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봉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두 면이 포절이 횃불을 높이 들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도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봉수는 얼른 도윤을 자기 뒤로 숨기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은이들,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 동생놈인데 산에서 잘못된 것을 먹었는지 온몸에 고름이 차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근처 의원이라도 찾아가려고 이 야밤에 길을 나섰습니다요. 포절 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쥐었습니다. 고약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와 도윤의 흉측한 피부 상태를 보자 구역질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칼자루로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녀석, 고개를 들어봐라.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순간 도윤의 몸이 꼿꼿하게 펴지려 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명령 아래 있어 본 적 없는 소년의 본능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기겁하며 도윤의 발등을 세게 밟았습니다. 도윤은 아픔과 수치심에 몸을 떨며 바닥으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순이 가르쳐준 대로 입가에 침을 흘리며 어설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줘.
그것은 도윤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연기와 흉측한 위장이 포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포졸은 침이 묻을까봐 뒷걸음질하며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없이리. 역병이라도 옮길 줄 알고 이런 괴물을 데리고 다녀? 얼른 꺼져라. 마을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꿈도 꾸지 말고. 봉수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포졸들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어지는 횃불빛을 뒤로하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두 사람은 숨돌한 숲속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숲의 그림자 속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발라진 검은 얼룩 위로 투명한 눈물 자국이 길게 그려졌습니다. 봉수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저 눈물이야말로 소년이 왕의 허물을 벗고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통괄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한쪽 눈을 가린 천 너머로 보이는 달은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봉순아. 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낮게 깔린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이었기도 하고 억눌린 분노를 삼키는 강물의 울림이었기도 했습니다. 나 잊지 않겠다. 오늘 내가 삼킨 이 흙먼지와 저들이 뱉은 침의 무게를. 내가 다시 저 달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날, 이 치욕은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봉수는 전륜했습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흉측하게 망치고 말투를 기천하게 바꾸어도 소년의 내면에 깃든 용의 기운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운은 진흙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용의 자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길은 비단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었으나 봉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소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다시금 세상을 호령하는 용으로 거듭날 것임을. 어둠이 깊어질수록 도윤의 한쪽 눈은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도주와 치열한 위장술 속에서 진정한 왕의 자질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르거 있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대지를 무겁게 짓누르던 화양리 마을에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나타난 군졸들의 서슬퍼런 달날은 아침 이슬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반정군의 선봉이자 냉혈한으로 이름난 이정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만으로도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환의 눈빛은 먹잇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입가에 머문 서늘한 미소는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군졸들은 가차없이 민가의 살인문을 걷어찼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쏟아지는 가재도구들과 흩날리는 볏짚 사이로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정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숨소리 하나, 떨리는 손끝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역적의 잔당이 이곳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받은 그에게 자비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귀풍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봉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순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머리에 인 광주리를 고쳐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얼굴에는 평범한 마을 처녀의 순박한 미소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환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머물렀을 때 봉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정환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죽장화가 땅을 밟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죄어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봉순의 앞에 멈춰서서 긴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는 그의 물음에 봉수는 고개를 숙이며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 건너 정터에 내다팔 나무를 챙겨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정환은 대답 대신 봉순의 광주리를 칼끝으로 들추었습니다. 파릇한 나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동자는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봉수는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겁에 질린 백성의 모습을 연기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군관 나으리, 제발 이 나물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그녀의 호소는 처절할 정도로 간곡했습니다. 그때 강가 저편에서 텁텁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뱃사공 막동이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한 채로 낡은 배를 정박시키며 군졸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며 투덜거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고집불통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환의 시선이 막동에게로 향했습니다. 막동은 정환의 서슬퍼런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 안에 가득 찬 썩은 생선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환은 군졸들을 이끌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배 안에 누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봉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막동은 정환이 다가오자 일부러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 주머니를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군졸들이 코를 찌푸리며 뒤로 물러서자 막동은 혓바닥을 차며 요즘은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군관들이 들쑤셔 놓으니 강식령님이 노하시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환은 미심처음 표정으로 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칼끝으로 배 밑바닥의 널빤지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덮여있는 가마니를 거칠게 젖히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막동과 찰나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 강가에서 살아온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막동은 일부러 배를 크게 흔들거리며 정환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이쿠, 물때가 안 맞아서 배가 요동을 친다며 능청스럽게 정환의 팔을 붙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환은 불쾌한 듯 막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옷소매에 생선 비늘과 더러운 물이 튀었습니다. 정당함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환에게 그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었지만 노인의 실수에 칼을 뽑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환은 날카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배 주위를 훑었습니다. 하지만 배 밑바닥의 은밀한 공간은 이미 막동이 새벽부터 미리 준비해둔 축축한 그물망과 돌덩이들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환에게 다가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어서 길을 열어주셔야 장터에 늦지 않다고 오늘 장사를 망치면 동생들이 굶게 된다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정환의 머릿속에는 이 가련한 처녀와 냄새나는 노인이 역당과 결탁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환은 냉정하게 몸을 돌리며 군졸들에게 수색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관심은 강가가 아닌 마을 뒤편의 산자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마을 안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봉수는 비로소 막혔던 숨을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막동이 단단한 손길로 붙잡았습니다. 막동의 눈빛은 아까의 흐리멍덩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봉순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어서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광주리를 다시 머리에 얹었습니다.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지만 화양리 마을을 감싼 의심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정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봉순과 막동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은 이보다 더 가혹할 것임을 두 사람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강모리로 떠오르는 희미한 샛살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와 옷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밖을 지켜보았고 정환의 강마가 일으킨 먼지는 한참 동안이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봉수는 막동이 건네준 작은 보따리를 광주리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줄이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결세였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평범한 처녀의 걸음걸이로 마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떤 칼날보다 예리한 각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고 이정환의 차가운 눈빛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이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길은 열린다는 것을.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소리가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듯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양리의 아침은 그렇게 긴장과 침묵 속에서 비극과 희망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고리골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명목하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웃음을 팔던 이장 차팔은 지금 어둠 속을 은밀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을 어귀에 주둔한 관군의 임시 막사였습니다. 비겁함은 때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차팔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위험천만한 아이를 넘겨주고 제 목숨과 마을의 평안을 보장받겠다는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관군의 장수 앞에 엎드려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봉순의 집 뒷방에 숨겨진 낯선 기운, 그리고 범상치 않은 생김새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장수의 눈광을 번뜩이게 했습니다. 그 시각 봉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횃불의 그림자가 멀리서부터 뱀처럼 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포위하듯 좁혀오는 발소리, 그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닌 확신에 찬 사냥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봉수는 곁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벽장 속에 가두거나 뒤주에 숨기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밀고자가 구체적인 위치를 지목했다면 숨기는 행위 자체가 곧 자백이 될 터였습니다. 봉순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당당히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역발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봉수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그 으름과 붉은 고춧가루물, 그리고 며칠 전 따다 둔 독성이 있는 풀즙을 섞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겁에 질린 아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봉수는 낮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두 잊어야 한다. 오직 내 말에만 따라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봉수는 아이의 고운 피부에 흉측한 붉은 반점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목, 손등까지 마치 무서운 역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낡고 해진 넉마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입안에 떫은 풀뿌리를 물려 혀가 굳어 발음이 세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봉수는 마당으로 나가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또한 머리를 풀고 소복 차림으로 아이 곁에 앉아 기괴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나운 갈길질과 함께 살인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관군의 장수와 병사들이 칼을 뽑아든 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겁에 질린 채 손가락질을 하는 차팔이 서 있었습니다. 장수는 서슬퍼런 칼날을 봉순의 목끝에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숨겨둔 아이를 내놓으라며 역적의 핏줄을 감춘 죄는 삼족을 멸함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웃다가 이내 피눈물을 쏟아낼 듯한 기세로 통곡했습니다. 봉수는 멍석에 누운 아이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천벌을 받은 아이라고, 마을에 역병이 돌까봐 숨죽여 키워온 내 새끼인데 무슨 역적의 핏줄을 찾느냐며 장수의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장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횃불을 아이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횃불에 일렁이는 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돋아난 붉은 반점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로 흘러내리는 검붉은 타액은 누가 보아도 죽음이 임박한 역병 환자의 몰골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시 역병은 칼보다 무서운 신의 형벌로 여겨졌기에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이라도 병마가 우물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장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팔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네가 말한 아이가 이 아이가 맞느냐고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차팔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본 아이는 분명 고결한 기품이 흐르는 미소년이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 같은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차팔이 말을 더듬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봉수는 더욱 거세게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비정한 이장이 우리 아이를 제물로 바쳐 관가에 공을 세우려 한다며 병든 아이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차팔의 이기적인 행태에 불만을 품었던 이들이 봉순의 연극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이는 원래 몸이 약해 박구경도 못하던 애가 아니냐며 차팔이 눈이 멀어 생사람을 잡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장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직접 칼끝으로 아이의 옷가지를 들춰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발작하듯 몸을 떨며 장수의 신발 위로 시커먼 토사물을 쏟아냈습니다. 봉순이 미리 먹여둔 약초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쾌함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신발을 바닥에 문질러 닦으며 그는 부하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시간을 낭비했다간 군영 전체에 역병이 돌 것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관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배신자 차팔이 장수에게 뺨을 맞고 끌려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동안 봉수는 곡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방이 고요하고 오직 밤벌개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을 때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입에 물렸던 풀뿌리를 빼내고 얼굴에 칠해진 독한 즙을 치맛자락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봉순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역병 환자로 믿게 되었고 관군의 감시는 더욱 교묘하게 주위를 맴돌 것입니다. 봉순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안온했던 고리골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정스럽게 닦아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적들의 포위망은 좁아왔지만 역설적으로 그 포위망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이런 극한의 위기 속에서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먼 동이 트기 전 봉수는 작은 보따리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길 없는 길을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괴물로 보게 만들었으나 언젠가 네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태양이 되게 하겠노라고. 마을의 배신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지만 봉수는 그 칼날을 쥐고 세상을 향해 휘두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웠고 두 사람의 진짜 여정은 바로 이 처절한 배신의 터 위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몰아치던 깊은 밤. 고요한 산방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 30년 세월을 궁궐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상궁 봉순과 핏기 없는 입술에 잔혹한 야심을 품은 사내 이정환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괴수처럼 일렁였습니다. 이정환은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가죽 장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의 발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 한편, 두꺼운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피부병으로 온몸이 짓무른 아이로 위장한 도윤이 숨을 죽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감춘 채 짐짓 태어난 척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목소리만큼은 서릿발이 서린 듯 단호했습니다. 이복의 이정환 날이 이 깊은 밤에 예고도 없이 노인의 처소까지 들어오시다니 예법이 몸에 배었다는 자의 행동치고는 무척이나 무례하구먼. 봉순의 말등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도윤이 누워있는 이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윤의 몸에 바른 썩은 생선 내장과 각종 약재가 뒤섞인 구역질 나는 냉새였습니다. 이정환은 코끝을 찡그리면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소문이 무성하여 직접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상감마마의 핏줄을 위협하는 역도의 씨앗인지 아니면 그저 운 나쁜 병자인지 말입니다. 이정환의 손이 천천히 이불자락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봉순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데뷔 전에 밀실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독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이토록 차가운 진실 앞에 서 있었고 오직 거짓말 하나로 자신의 목숨과 어린 공주의 생명을 구했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지혜를 짜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봉수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악을 쓰며 이정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나리,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하신기요.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리의 온몸은 문드러지고 눈은 멀게 들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궁궐 지하 깊은 곳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앓던 역병이란 말이요. 봉순의 눈동자가 광기에 어린 듯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정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도 어미도 모두 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죽어갔소. 나 또한 이 아이를 돌보느라 이미 명줄이 짧아졌거늘 기어이 그 저주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기요. 이정환은 멈칫했습니다. 봉순의 목소리에는 30년 궁생활에서 배운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기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뻗었던 손을 거두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불 속을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 이불 밑에서 도윤이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대로 아이는 억지로 기침을 참아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불 틈새로 살짝 드러난 아이의 팔뚝은 붉은 반점과 노란 고름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봉순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묽은 꽃가루와 엿기름과 썩은 과일 껍질을 정교하게 붙여 만든 가짜 상처였으나 으스름한 촉불 아래서는 그 어떤 흉측한 상처보다도 참혹해 보였습니다. 이정환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냉혈한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역병과 저주 앞에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봉수는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평생을 궁에 바쳐 헌신한 대가가 겨우 역경 걸린 손자를 데리고 이 산골에서 죽어가는 것이란 말이냐. 나리, 정 그러시다면 이 아이를 데려가시구려. 가서 대궐 한복판에 풀어놓으시란 말이오. 온 나라가 이 썩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게 말이오. 봉순의 절규는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기세에 눌린 이정환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전염성이 강한 역병이라면 자신이 이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의 야망도 목숨도 끝장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환은 소매로 코를 가린 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좋다. 노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일 의원을 데려와서 다시 확인하겠다. 만약 한 톨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니놈들의 목 말고도 이 산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리고 마당을 벗어난 말굽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까지 봉수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불 속에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흉측한 위장 약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예요? 도윤의 떨린 목소리에 봉수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아가,
이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봉순의 눈은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넘겼지만 이정환이 내일 의원을 데려오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닐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궁궐을 나올 때 결심했던 다시는 거짓의 굴레에 갇히지 않겠다는 맹세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이 아이, 무고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라면 그녀는 지옥의 문턱까지라도 기어가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고 할미와 손자가 마주한 이 위태로운 대결은 이제 겨우 서막을 얼린 것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굶주린 눌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내일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듯 바람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가녀린 거짓말이 잔혹한 권력의 칼날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더 긴박한 순간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미 봉순의 눈물겨운 사투와 도윤의 위태로운 운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중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